안녕하세요. 노노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이 중에서도 특히 가깝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고 무엇이든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하지만 잠깐 정말 모든 것을 말해도 괜찮을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경일 교수의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은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힘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김경일 교수는 이를 두고 가장 날카로운 칼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해온 결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상처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심리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재활성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특정 자극에 의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가까운 사람이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언급할 때 이는 단순한 기억의 회상이 아니라 감정적 고통의 재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기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는 말. 실제 대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수진이가 과거의 연애에서 배신을 당한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대화 예시입니다. 수진아, 새로 만나는 사람 괜찮아? 너 예전에 민수한테 바람맞은 일.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해. 응, 알겠어. 표정이 어두워지며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냥 집에 갈래. 이런 경우 친구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올바른 대화 예시입니다. 수진아,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서 좋다.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정말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어떤 점이 좋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걱정과 관심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들춰내는 말은 실제로는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행위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방어 기제가 활성화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막을 세우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신뢰 관계가 훼손됩니다. 이 사람이 내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생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자존감이 손상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과거의 경험을 언급하고 싶을 때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와 같은 현재 지향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과거가 아닌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언급하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두 번째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강력한 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1954년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지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직접적인 비교를 당할 때는 매우 강력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교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상대적 박탈감이 생깁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정체성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실제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기수로 입사한 친한 동료 지훈이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다른 동기 한 명이 승진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잘못된 대화 예시입니다. 지훈아, 들었어. 우리 동기 정민이가 승진했대. 아, 그래. 좋겠다. 정민이는 벌써 승진했는데 너는 언제 승진할 거야? 너도 능력 있는데 왜 안 될까? 글쎄, 나도 모르겠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요즘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일 있어서 먼저 갈게. 올바른 대화 예시입니다. 정민이 승진 소식 들었어. 응, 축하해 줘야겠네. 너는 요즘 일 어때? 하고 있는 프로젝트. 힘들긴 한데 배우는 게 많아. 그래, 내가 맡은 그 프로젝트 정말 중요한 거라던데. 너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그런 말 들으니 힘이 나네.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격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너는 누구보다 뒤처져 있다. 너의 현재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다. 너는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교 대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어려운 점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말해줄래? 너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같은 식으로 말이죠. 비교는 관계에 독이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교는 더욱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큼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금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말은 상대방의 핵심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스틸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정체성 위험 이론에 따르면 정체성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인간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방어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인지 능력과 수행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죠. 개인의 정체성은 여러 요소로 구성됩니다. 가치관과 신념,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개인적 철학이 있고요. 역할 정체성, 즉 부모, 직업인, 친구 등으로서의 자아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분야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도 포함됩니다. 어떤 말들이 정체성을 공격하는 위험한 표현일까요? 너는 원래 그런 걸 못해와 같은 능력에 대한 전면 부정이 있습니다. 너는 이기적이야. 너는 게을러와 같은 성격에 대한 단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너는 정말 과 같은 가치관 무시, 그리고 너는 친구답지 않아, 너는 부모답지 않아와 같은 관계에서의 역할 부정도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친구들과의 실제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친한 친구 현우가 최근에 그림 그리기 취미를 시작했다며 자신의 첫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잘못된 대화 예시입니다. 내가 요즘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어때? 솔직히 말하면 너는 예술적 감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다른 취미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알겠어. 그림을 급히 치우며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걸 찾으라는 거야. 먼저 가볼게. 올바른 대화 예시입니다. 야, 내가 요즘 그림 그리기 배우는데 어때? 우와, 정말.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야. 진짜 좋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너의 모습이 멋져 보여. 고마워. 아직 서툴지만 재미있어. 부분이 가장 재미있어. 나도 궁금하다. 조합하는 게 제일 신기해. 다음에 더 연습해서 보여줄게. 이 말은 단순히 그림 실력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여러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너의 시도와 노력은 의미가 없다. 너는 창의적이지 않다. 너의 판단력은 믿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야? 새로운 시도를 하는 너의 모습이 멋져 보여.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어? 같이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관계 심리학의 깊은 통찰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관계 심리학의 핵심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착 이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한 애착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주는 말들은 이러한 안전한 애착을 위협하여 관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안전한 관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측 가능성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죠. 둘째, 수용성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지성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감정 전염과 미러 뉴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는 미러 뉴런이라는 특별한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포들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게 만듭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더욱 강력한 감정 전염을 일으킵니다. 신뢰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정서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상처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인지 부조화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심리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와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두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관계를 재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나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 자기 비난을 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구나 라고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셋째,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라고 상황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건강한 소통을 위한 실천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 3초 규칙을 실천해 보세요. 말을 하기 전에 3초간 다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떨까? 다음으로는 I 메시지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늦어. 대신 나는 약속 시간에 늦으면 불안해해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이해력이 부족해. 대신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비판이나 지적 대신 상대방의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고 노력과 과정을 인정하는 말을 하며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회복의 과정. 만약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구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먼저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건강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자기 돌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나와 상대방,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침묵의 힘과 선택적 소통. 김경일 교수의 지혜를 빌리자면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이 아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선택적 진실성입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은 관계의 조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상처만 주는 말은 과감히 생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설적 소통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말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셋째, 감정적 성숙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생 후회할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것을 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말의 힘을 알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극장 노노쇼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노노쇼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